혜진은 아침 식사를 준비하느라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지훈의 목소리를 들었지만 건성으로 대답한 후 계속해서 팬에 있는 채소를 저었다. 매일 같은 풍경이었다. 지훈은 아침을 먹으면서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 자동차를 바라보다가 곧 창가로 달려가 유치원 셔틀버스를 기다렸다. 5살짜리 이 작은 아이는 언제나 학교에 가는 걸 기대했다. 혜진도 모든 것을 빠르게 준비해 시간을 맞추는데 익숙해져 있었다. 오늘도 특별한 것은 없었다. 지훈에게 옷을 입혀주기 전까지는 티셔츠를 내려주려다 보니 천이 약간 팽팽해지는 것을 느꼈다. 처음에는 아이가 급격히 성장한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바지 단추를 잠그려는 순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지훈의 배가 평소보다 더 둥글어 보였다. 조심스레 손을 가져다 대었지만 망설여졌다. 아침을 배불리 먹어서 그런 걸지도 몰랐다. 지훈은 아무렇지 않게 양말을 신었고 혜진은 가만히 아이를 바라보았다.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며들었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곧 잊혀졌다. 그날 하루는 평범했다. 하지만 저녁이 되자 아침의 생각이 다시 떠올랐다. 지훈이 잠옷으로 갈아입을 때 혜진은 아침보다 뚜렷한 변화를 보았다. 단순히 밥을 많이 먹은 탓이 아니었다. 아이의 배가 확실히 더 커져 있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다시 살펴보았지만 어떤 병의 징후도 찾을 수 없었다. 지훈은 여느 때처럼 방 안을 뛰어다니고 노래를 부르며 침대로 뛰어올랐다. 혜진은 병원에 가야 하나 고민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아이들은 갑자기 자라기도 하는 법이니까 별일 아닐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틀 후 상황은 달라졌다. 그날 아침 지훈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지만 침대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혜진이 다가가 보니 아이의 배가 더욱 커져 있었다.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감쌌다. 조심스레 옆에 앉아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지훈아, 어디 불편한 데 없니? 지훈은 아직 잠이 덜 깬 얼굴로 고개를 가로저었다. 괜찮아, 엄마. 그러나 화장실에서 이를 닦으려고 거울을 보던 아이는 잠시 멈춰서더니 살짝 배를 감쌌다. 무언가 무겁게 느껴지는 듯한 동작이었다. 혜진은 더 이상 단순한 우려로 넘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날 유치원에서도 선생님이 이상한 점을 알아차렸다. 오후가 되자 정연 선생님이 혜진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조심스러운 목소리였다. 요즘 지훈이 배가 좀 부어있는 것 같아요.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보면 확연히 다릅니다. 혹시 집에서도 그런 걸 느끼셨나요? 전화를 끊고 나니 혜진의 걱정은 더 깊어졌다. 처음엔 그냥 지켜볼 생각이었지만 선생님마저 이상하다고 느꼈다면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그날 저녁 혜진은 준석에게 일찍 들어오라고 했다. 남편이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잡고 지훈이 있는 방으로 데려갔다. 아이는 바닥에 앉아 장난감 트럭을 조립하고 있었다. 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의 배를 가리켰다. 준석은 무릎을 꿇고 조심스럽게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혜진과 같은 생각이었다. 아마도 많이 먹어서 그런 걸 거야. 성장기라 그럴 수도 있어. 하지만 몇 초 후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지훈을 병원에 데려가기로 결정했다. 혜진은 진료실에서 스스로를 다독이며 앉아 있었다. 어쩌면 단순한 소화 문제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의사가 검진을 진행할수록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져 갔다. 엑스레이를 찍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혜진은 대기실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기다렸다. 준석은 침착한 척했지만 혜진은 그의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잠시 후 의사가 방에 들어왔다. 손에는 엑스레이 필름이 들려 있었다. 그는 혜진과 준석을 바라보며 몇 초간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다. 심각한 질병으로 보이진 않지만 지훈의 배 안에서 이상한 그림자가 보입니다. 단순한 가스일 수도 있지만 다른 무언가가 쌓여 있는 것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확한 검사를 위해 대학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것은 혜진과 준석이 듣고 싶었던 대답이 아니었다. 의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둘은 불안감과 공포로 가득 차 병원을 나섰다. 하지만 지훈은 아무것도 모르는 듯 엄마의 손을 꼭 잡고 다른 손으로는 장난감 자동차를 굴리고 있었다. 부모의 가슴 속에서 점점 커져가는 이 암울한 두려움을 5살짜리 아이는 알지 못했다. 이틀 후
그들은 대학병원의 긴 복도를 따라 조용히 앉아 있었다. 지우는 여러 가지 정밀 검사를 받았다. 초음파, 혈액 검사, CT 촬영. 하지만 검사 결과를 보는 의사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져 갈 때마다 혜진은 숨을 삼켰다. 아무도 즉시 설명하지 않았다. 그저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점점 더 진지해지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마침내 주치의가 검사실에 들어왔을 때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했다. 그는 손에 든 서류를 천천히 넘기더니 시선을 혜진과 준석에게 고정했다. 지훈이의 배 안에서 이상한 조직 덩어리를 발견했습니다. 혜진의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자신의 숨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의사는 말을 이어갔다. 아직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는 잠시 멈췄다. 이것은 단순한 혹이 아닙니다. 준석은 모니터에 비친 초음파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희미한 그림자가 창자 사이 어딘가에서 어렴풋이 드러나 있었다. 하지만 이 그림자는 일반적인 종양이나 혹과는 달랐다. 혜진은 무의식적으로 손을 꽉 쥐었다. 머릿속에는 수백 가지의 질문이 떠올랐지만 하나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의사는 조용히 엑스레이 사진을 다시 확인하더니 신중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조직의 성질이 매우 독특합니다. 액체로 가득 찬 낭종도 아니고 단단한 종양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사례들과는 다른 유형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쩌면 선천적으로 존재했지만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은 이상 조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한 가지는 의사는 이번에는 혜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한 단어씩 또렷하게 말했다. 이것은 잘하고 있습니다. 준석은 마치 가슴을 세게 얻어맞은 듯 숨을 내쉬었다. 혜진의 눈이 커졌고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럼 이게 살아있는 건가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단정지어 말할 순 없지만 촬영된 영상에서 혈관망이 발견되었습니다. 즉, 지훈이의 몸이 이 조직에 혈액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혜진은 머릿속이 하얘졌다. 지훈의 작은 몸이 자신도 모르게 무엇인가를 키우고 있었다. 이것이 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멈추지 않고 자라고 있었다. 임신 기간 내내 모든 것이 정상적이었다. 초음파 거밀레라인더 힉버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지훈은 그녀의 유일한 아이였다. 그녀는 그것을 확신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지훈의 몸속에 그에게 속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다. 의사는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다. 이런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만약 태아 속 태아 사례라면 이 조직은 태아가 발달하는 초기 단계에서 자연스럽게 소멸되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의사는 조용히 말을 멈추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 조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훈이 성장하면서 그것도 함께 자랐습니다. 준석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목이 메인 듯 어렵게 물었다. 그러면 이게 지훈에게 위험한 건가요? 의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 조심스럽게 단어를 골라 답했다. 현재로서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영상에서 확인한 결과 이 조직이 독자적인 혈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즉, 이건 어떤 형태로든 살아 있습니다. 이 말은 혜진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살아있는 생명체인가요? 그녀는 거의 속삭이듯 물었다. 의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수술을 서둘러야 합니다. 더 이상 자라게 놔둘 수 없습니다. 그날 밤 혜진은 한숨도 잘 수 없었다. 준석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들 모두 이 수술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혜진이 느끼는 두려움은 단순히 수술 때문만이 아니었다. 만약 이게 단순한 조직 덩어리가 아니라면, 만약 진짜로 존재하는 거라면, 만약 이게 지훈의 일부라면, 그것을 제거하면 지훈은 어떻게 될까? 이 질문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지훈이 이전과는 다르게 깨어났다. 아이는 천천히 눈을 뜨고 배를 감싸지며 중얼거렸다. 엄마, 배가 좀 무거워요. 그 말이 혜진의 심장을 찔렀다. 이제 그것은 단순한 혹이 아니었다.
지훈이 그것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다. 혜진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날 바로 병원에 연락했고 수술은 일주일 뒤로 잡혔다. 그날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다. 혜진과 준석은 작은 아들과 함께 병원에 들어섰다. 강한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마치 병원조차도 오늘이 평범한 날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듯했다. 지훈은 엄마의 손을 잡고 작은 발걸음으로 병원 복도를 따라 걸었다. 다른 손으로는 장난감 자동차를 굴리고 있었다. 그는 몇 시간 후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술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수술 전 주치의는 마지막으로 검사 결과를 다시 검토했다. 오늘 수술은 매우 복잡할 것입니다.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준석은 손을 꽉 쥐고 이를 악물었다. 위험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의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모든 수술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부부를 바라보았다. 우리는 아직 이게 정확히 무엇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혜진은 숨을 삼켰다. 이 조직은 지훈의 소장과 연결되어 있으며 독립적인 혈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즉, 제거할 때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만약 혈류를 제대로 차단하지 못하면 내부 장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잠시 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의사는 덧붙였다. 하지만 우리를 가장 걱정스럽게 만드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이 조직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준석은 몸을 움찔했다. 더 빠르게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첫 MRI 촬영 당시보다 크기가 거의 1cm 증가했습니다. 원래 이런 종양은 몇 년에 걸쳐 자라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는 말을 멈추고 천천히 부부를 바라보았다. 불과 며칠 만에 성장했습니다. 혜진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히 자라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었다. 단 1cm. 불과 며칠 만에. 더 이상 깊이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간호사가 다가와 부드럽게 혜진의 어깨를 두드렸다. 이제 시간이 됐어요. 지훈은 수술 준비실로 옮겨졌다. 작은 아이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듯 주변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둘러보았다. 의사들과 간호사들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며 그를 안심시키려 했다. 준석은 혜진의 손을 꼭 잡았다. 지훈이 수술실 문을 넘어 사라질 때까지 아이는 부모를 향해 해맑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혜진에게는 지나가는 매 순간이 끝없는 영원처럼 느껴졌다. 준석은 묵묵히 서서 시선을 문에 고정한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술실 안에서는 주치의는 의료진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조명을 조정했다. 수술용 메스를 조심스럽게 피부 위에 가져갔다. 칼날이 부드럽게 움직이며 피부를 절개했다. 층층이 조직이 열리자 갑자기 수술실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다. 이것은 단순한 종양이 아니었다. 희고 가느다란 뼈 조각이 보였다. 그 옆에는 부드럽게 빛나는 듯한 조직이 붙어 있었다. 주치의는 미간을 찌푸리며 더욱 가까이 다가가 낮게 중얼거렸다. 이건 치아인가?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다. 수술팀은 신중하게 조직을 분리해 나갔다. 곧이어 더 많은 것이 드러났다. 작고 아직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갈비뼈. 이건 어떤 신체 일부 같은데요. 한 의사가 속삭였다. 수술실은 한순간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다. 누구도 이 장면을 믿을 수 없었다. 그러던 순간 조직 일부가 미세하게 움직였다. 처음엔 모두 자신의 착각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곧 그것이 단순한 근육 반응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움직이고 있었다. 수석 의사는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침착하게 명령했다. 혈류 차다. 바로 제거합니다. 조직을 공급하는 혈관이 하나씩 차단되었고 신중하게 덩어리를 분리했다. 10시간에 걸친 길고 고된 수술 끝에 지훈은 마침내 수술실 밖으로 나왔다. 아직 마취에서 깨지 않은 채였다. 병실에서 혜진은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갔다. 지훈은 살아 있었다. 그 사실만으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혜진은 아직 알지 못했다. 같은 시각 병원의 다른 한 방에서는 의사들이 한 테이블을 둘러싸고 막 꺼낸 그것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그것의 표면에는 완성되지 않은 얼굴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악몽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다음날 아침, 지훈이 집중치료실에서 회복 중일 때 혜진은 단 한순간도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5년 동안 지훈의 몸 안에서 자라왔던 것은 드디어 제거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단 하나의 의문. 그것은 정말 죽은 것일까? 혜진은 의사의 손에 들린 선명해진 영상을 바라보며 몸을 떨었다. 그것은 단순한 조직 덩어리가 아니었다. 형태없는 덩어리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희미한 얼굴 윤곽이 보였다.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두개골, 몸을 둥글게 말고 있는 작은 뼈 구조. 마치 어떤 존재가 한때 지훈의 몸 안에 갇혀 있었고 그곳에 붙잡힌 채 남아 있었던 것 같았다. 준석은 사진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의사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을 병리 검사를 위해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혜진은 숨을 삼키며 의사를 바라보았다. 의사는 단호한 시선으로 말을 이었다. 이 조직의 세포 구조는 지훈이의 DNA와 거의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방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은 듯했다. 혜진은 힘겹게 침을 삼켰다. 그럼 이게 지훈이의 일부였다는 건가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정상적인 생물학적 성장 과정에서 나타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 소식이 병원 밖으로 어떻게 퍼진 건지 아무도 몰랐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소문은 점점 커졌고 단순한 속삭임에서 인터넷과 학부모들 사이의 논란으로 번지기 시작했다. 그 아이 알고 있어. 배 속에서 이상한 게 나왔다던데. 그냥 종양이 아니라 사람 같은 모양이래. 혹시 돌연변이 아닐까? 아니면 기생생물? 사람들은 점점 더 끔찍한 상상을 하기 시작했다. 혜진은 그런 이야기들에 신경 쓰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기 전까지 혜진, 내 아들에 대해 조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아이를 특별한 사례로 보고 있어. 그 순간 혜진은 모든 것이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치닫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조금 뒤 정연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목소리는 조심스럽고 망설임이 가득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한숨을 쉬었다. 몇몇 학부모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혹시 지훈이의 상태가 전염될 수 있는 병이 아닐까 해서요. 혜진은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제 사람들이 지훈을 위험한 존재로 보고 있는 건가? 그날 이후 지훈을 당분간 학교에 보내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었다. 매일 그녀의 휴대폰에는 알 수 없는 번호들로부터 메시지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또 어떤 이들은 연구 목적이라며 접근해왔다. 하지만 그중 가장 소름 끼치는 메시지들도 있었다. 글을 숨겨. 아직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닐 수도 있어. 혜진은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날 밤 지훈을 재우고 막방을 나서려던 순간 아이가 갑자기 눈을 떴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엄마. 혜진은 부드럽게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예, 아가. 지훈은 눈을 깜빡이며 낮고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다. 꿈에서 다른 아이를 봤어. 혜진의 심장이 순간 멎을 것 같았다. 다른 아이. 지훈은 미간을 찌푸리며 기억을 떠올리려 했다. 잘 모르겠어. 하지만. 그리고 속삭이듯 말했다. 나랑 똑같이 생겼어. 그 순간 혜진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지훈은 계속해서 말했다. 그 애가 나를 보더니 날 두고 가지 마라고 했어. 혜진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그리고 더 말한 게 있어. 지훈은 한동안 조용히 있다가 조그맣게 고개를 저었다. 기억 안 나. 그리고 아이는 다시 베개에 얼굴을 묻고 잠이 들었다. 그러나 혜진은 그날 밤 단 한순간도 눈을 감을 수 없었다.
만약 그 존재가 정말 사라졌다면 여전히 지훈의 꿈속에 나타나는 걸까? 그날 밤 지훈이 갑자기 눈을 떴다.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지만 아이는 울지도 소리 지르지도 않았다. 그저 커다란 눈을 뜬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혜진은 급히 아이의 곁으로 다가갔다. 지훈아, 괜찮아. 지훈은 몇 초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낮고 깊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엄마, 그 애 아직 여기 있어. 그 한마디가 혜진의 몸을 차가운 공포로 휘감았다. 더 이상 묻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지훈이 조용히 손을 들어 자신의 배를 감싸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순간 그녀는 부정할 수 없었다. 그 존재는 떠나지 않았다. 혜진은 지훈의 작은 손이 무의식적으로 배 위에 올려져 있는 것을 보았다. 바로 그곳, 그것을 제거했던 자리. 순간 설명할 수 없는 섬뜩한 전율이 온몸을 감쌌다. 다음 날 혜진은 다시 병원으로 향했다. 박 원장은 그들을 보자 놀라지 않았다.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다시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겠군요. 혜진은 긴장된 표정으로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정상이었다. 그러나 박 원장은 영상을 확대하더니 갑자기 움직임을 멈췄다. 방안이 숨막히는 듯한 정적에 휩싸였다. 혜진은 숨을 참으며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아주 작고 희미한 그림자. 그러나 분명히 거기에 있었다. 박 원장은 눈을 좁히고 다른 각도에서 영상을 다시 확인했다. 이건 새로운 조직 형성으로 보입니다. 혜진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이건 예전과 같지 않다. 매우 작았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잘하고 있었다. 준석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우린 완전히 제거한 거 아닙니까? 박 원장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화면을 바라보며 답했다. 보통 몸에 남아있던 세포가 다시 증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일반적인 경우와는 다릅니다. 혜진은 주먹을 꽉 쥐며 남편의 팔을 붙잡았다. 그럼 이게 다시 돌아온다는 말인가요? 박 원장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 잘한다면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혜진과 준석은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지훈에게 이상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예전처럼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창가에 앉아 몇 시간 동안 멍하니 바깥을 바라봤다. 가끔 어두운 방 안에서 조용히 앉아 배 위에 손을 얹고 있었다. 그리고 어떤 밤에는 속삭였다. 혜진은 대부분 들을 수 없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지훈의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을 때 그 말을 분명히 들었다. 그 애 떠나고 싶지 않대. 혜진의 피가 얼어붙었다. 다음 날 아침 준석이 그녀를 불렀다. 우리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아. 혜진은 남편을 노려보았다. 다른 방법이라니. 준석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의학적으로 답을 찾을 수 없다면 다른 걸 시도해보는 것도 방법 아닐까? 혜진은 불신 가득한 눈으로 남편을 쳐다보았다. 다른 거라니. 설마. 준석은 피하지 않고 대답했다. 이런 현상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들을 만나볼 필요가 있을지도 몰라. 혜진은 평생 이런 비과학적인 것들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과학조차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었다. 3일 후, 준석의 지인이 소개한 남자를 만나러 갔다. 그는 50대 중반의 평범한 남성이었다. 무당도 아니었고 기이한 의식을 하는 사람도 아니었다. 그는 그저 단 한 가지 질문을 했다. 아이, 그와 대화를 나눴나요? 혜진은 숨을 멈추었다.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그 순간 지훈이 직접 대답했다. 네, 그 애가 나에게 말을 걸어요. 방 안은 깊은 침묵에 휩싸였다. 남자는 오랫동안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이건 쉽게 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니군요.
준석은 얼굴을 찌푸렸다. 그게 무슨 뜻이죠? 남자는 짧은 침묵 후 조용히 물었다. 그 애는 화를 내고 있나요?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리고 작게 속삭였다. 그냥 슬퍼요. 방안이 한 번 더 정적에 잠겼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부드럽지만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다. 때때로 어떤 것들은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질 수도 없어요. 그리고 혜진을 바라보았다. 이것은 지훈이의 일부입니다. 혜진은 무의식적으로 옷자락을 꼭 움켜쥐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노인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몇 초 동안 침묵을 지킨 뒤 천천히 깊은 숨을 내쉬며 다시 눈을 떴다. 그의 시선은 오랫동안 지훈에게 머물렀다. 그리고 마침내 무겁고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가 아니네. 그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더니 직접 지훈에게 물었다. 너 정말로 그 아이가 떠나길 원하니? 혜진과 준석은 동시에 숨을 멈췄다. 지훈은 고개를 숙였다. 작은 손이 천천히 자신의 배 위에 얹어졌다.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대로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거에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잘 모르겠어. 그 순간 혜진은 끔찍한 진실을 깨달았다. 지훈은 어쩌면 그 아이가 떠나는 걸 원하지 않는 것일지도 몰랐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혜진은 운전대에 손을 올린 채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 있었다. 준석은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뒷좌석에 앉은 지훈은 차창에 머리를 기대고 회색빛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정말로 무언가를 보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집에 도착한 후에도 준석은 바로 차에서 내리지 않았다. 마치 이 조용한 순간이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듯 깊은 숨을 내쉬었다. 혜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뒷좌석을 바라보았다. 지훈은 어느새 깊이 잠들어 있었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지만 하나의 작은 디테일이 눈에 들어왔다. 지훈의 손이 여전히 배 위에 얹어 있었다. 혜진은 본능적으로 아들의 손을 조심스럽게 만졌다. 그런데 바로 그때 지훈이 갑자기 눈을 떴다. 졸린 눈이었지만 그 시선에는 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엄마, 뭐해? 혜진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아들. 그냥. 그러나 그녀는 끝까지 말을 잇지 못했다. 왜냐하면 지훈이 눈을 몇 번 깜빡이더니 속삭였기 때문이다. 그 애가 나보고 가지 말래. 그 말은 마치 얼음처럼 차갑게 그녀의 온몸을 감싸버렸다. 그날 이후 지훈의 행동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낮에는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다. 지훈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웃고 책을 읽었다. 하지만 때때로 갑자기 움직임을 멈추고 배에 손을 올린 채 그대로 멈춰 있었다. 어떤 날 밤 혜진이 잠결에 눈을 떴을 때 집안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지훈의 방으로 달려갔을 때 그는 창가에 서서 꼼짝도 하지 않은 채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다. 혜진은 조용히 다가가 아들을 침대로 데려왔다. 하지만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혜진은 알고 있었다. 눈을 감아도 여전히 그 장면이 떠오르고 있었다. 창문 앞에 서 있던 텅 빈 눈빛의 아들. 다음 날 아침 박 원장이 결과가 나왔다고 연락했다. 혜진과 준석이 그의 사무실로 들어서자 방 안의 분위기는 이상할 정도로 무거웠다. 책상 위에는 몇 개의 파일과 커다란 모니터가 있었다. 박 원장은 천천히 안경을 벗더니 깊이 고민하는 듯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이 결과는 우리가 예상한 것과 다릅니다. 준석이 초조한 듯 물었다. 다르다니 무슨 뜻입니까? 박 원장은 파일을 여러 한 장의 이미지를 꺼냈다. 처음엔 단순한 미성숙 배아 조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혜진은 본능적으로 숨을 삼켰다. 이 세포들 중 일부는 인간 조직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혜진의 눈이 크게 떠졌다. 그럼 이건 지훈이 것이 아닌가요? 박 원장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일부는 지훈이와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그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다. 다른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준석은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박 원장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직 정확한 답을 내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는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조직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혜진은 차가운 공포가 온몸을 감싸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혜진은 지훈의 곁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창밖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알 수 있었다. 이것이 정말로 끝난 것인지 아니면 단지 다시 돌아오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혜진은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지훈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얼굴은 평온해 보였다. 하지만 혜진의 가슴은 답답했다. 그 안에 여전히 무언가가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떠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2주 후 지훈은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했다.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지만 계속해서 미열이 이어졌다. 혜진은 바로 병원에 데려갔지만 감염이나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훈은 전과 같지 않았다. 음식을 잘 먹지 않았다. 장난감을 손에 쥐어도 가지고 놀지 않았다. 주말마다 가고 싶어 하던 서점조차도 한마디 언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잠결에 말을 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알아들을 수 없는 웅얼거림이었다. 하지만 점점 단어들이 분명해졌다. 슬퍼해. 여기 있고 싶어해. 빛을 싫어해. 혜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내일 아침이 되면 무슨 일이 있어도 병원으로 데려갈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 지훈이 갑자기 눈을 떴다. 얼굴이 창백했다. 눈빛은 텅 빈 듯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엄마, 이제 그 애는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아. 혜진은 본능적으로 아들의 손을 잡았다. 그러나 그 순간 무언가를 깨달았다. 지훈의 배에 손을 올리자 수술한 자리 바로 아래 단단한 무언가가 만져졌다. 다시 돌아온 것이었다. 그날 밤 병원의 불빛이 어두운 하늘을 가르고 있었다. 혜진은 아들을 품에 안고 응급실로 달려갔다. 준석도 그녀의 뒤를 바짝 따랐다. 간호사들은 이미 그들을 알고 있었다. 아무 말 없이 곧장 지훈을 안에서 맞이했다. 지훈은 들것에 누웠다. 눈을 뜨고 있었지만 초점은 맞지 않았다. 몇 분 후 박 원장이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심각한 것이었다. 그는 간단히 검진한 뒤 단호하게 말했다. 긴급 MRI 촬영이 필요합니다. 즉시 진행하겠습니다. 혜진은 차가운 금속 의자에 앉아 손을 꼭 쥐고 있었다. 그녀의 손끝은 얼어붙을 듯 차가웠다. 준석은 벽에 기대어 손을 꽉 쥔 채 무언가를 참는 듯 보였다. 그리고 1시간 후 박 원장이 돌아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의 손에 검사 결과지가 없었다. 그의 표정이 이미 대답을 말해주고 있었다. 커지고 있습니다. 혜진의 머리가 어지러워졌다. 준석은 깊이 숨을 들이마시더니 거의 소리치듯 물었다. 원장님, 얼마나 빨리 자라고 있습니까? 박 원장은 눈을 피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5년 동안 성장한 조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는 한숨을 쉬었다. 단 2주 만에 기존 크기의 절반까지 도달했습니다. 혜진은 눈을 질끈 감았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들은 그것을 꺼냈다. 그들은 그것을 없앴다. 하지만 그것은 단 한 번도 정말로 사라진 적이 없었다. 박 원장은 무겁게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유일한 해결책은 다시 수술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마치 혜진의 심장을 조여오는 칼날 같았다. 준석은 분노에 차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이대로 계속할 순 없어. 몇 번을 더 수술해야 하지. 계속 꺼내고 다시 자라기를 기다릴 거야. 혜진은 조용히 지훈을 바라보았다. 아들은 눈을 뜨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공허한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러다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엄마, 내가 잠들면 그 애는 떠나지 않겠지? 혜진은 얼어붙었다. 그 애가 그렇게 말했니? 지우는 살짝 고개를 기울였다. 마치 깊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 순간 혜진은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살덩어리가 아니었다. 이것은 단순한 기형도 아니었다. 이것은 하나의 존재였다. 그리고 그것은 지훈 안에 남아있고 싶어 했다. 혜진과 준석은 의사의 사무실에 앉아 절망적인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박 원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다. 수술을 내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복잡할 것입니다. 혜진은 손을 꽉 쥐고 있었다. 만약 수술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박 원장은 한동안 조용히 있다가 천천히 답했다. 그것은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주요 장기를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순간 준석은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외쳤다. 그럼 수술이 무슨 의미가 있죠? 꺼낸다고 해도 다시 자라면 또 수술할 건가요? 박 원장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혜진은 눈을 감았다. 평생 과학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어왔다. 하지만 지금 일부 것들은 단순히 잘라낸다고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 밤 혜진은 지훈의 침대 곁에 앉아 있었다. 작은 아이는 조용히 평온한 얼굴로 자고 있었다. 하지만 손은 무의식적으로 여전히 배 위에 올려져 있었다. 혜진은 살며시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정말로 떠나길 원한다면 그 애를 보내줘야 해. 지훈은 눈을 뜨지 않았다. 하지만 몇 초 후 작게 몸을 움직였다. 그리고 낮게 무언가를 중얼거렸다. 하지만 너무나 희미한 소리라 혜진은 그 말이 무엇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것이 변했다. 햇살이 이미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다. 혜진은 불안한 예감에 갑자기 잠에서 깨어났다. 그리고 곧장 지훈의 방으로 달려갔다. 그곳에서 본 것은 아들의 완전히 평온한 얼굴이었다. 지훈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리고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눈 속에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엄마, 이제 그 애가 안 들려. 혜진의 온몸이 떨렸다. 그들은 곧장 병원으로 향했다. 박 원장은 검사 결과를 확인하며 점점 더 당황한 표정을 지어갔다. 그리고 마침내 천천히 스크린을 바라보며 말했다. 사라졌습니다. 준석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그게 가능합니까? 박 원장은 여전히 스크린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아무 흔적도 없습니다. 조직도, 혈류도, 그림자조차도 마치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일주일 후, 지훈은 집으로 돌아왔다. 열도 내렸고 깊이 잠들었으며 전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온 듯 보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이상 속삭이지 않았다. 모두가 안심했다. 심지어 유치원 선생님도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어 지훈이 다시 등원해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혜진은 여전히 마음속에서 불안을 떨칠 수 없었다. 정말 사라진 걸까? 아니면 단지 떠난 척하는 걸까? 며칠 후, 지훈은 마당에서 뛰어놀고 있었다. 그의 웃음소리가 공기 속에 울려 퍼졌다. 혜진은 주방 창문을 통해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오랜만에 안도감을 느꼈다. 모든 것이 정말로 끝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직전 지훈이 갑자기 어머니를 불렀다. 혜진은 방으로 들어갔다. 무슨 일이야, 아들? 지훈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천천히 손을 들어 부드럽게 배 위를 쓸었다. 엄마, 그 애가 보고 싶어. 혜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애를 그녀는 조용히 되물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그 애는 나쁜 게 아니었어. 그냥 어디론가 가야 했을 뿐이야. 혜진은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훈은 한참 생각하더니
나지막이 덧붙였다. 그 애는 단지 누군가가 기억해 주길 바랐던 것 같아. 혜진은 천천히 아들을 품에 안았다. 그 순간 두려움도 불안도 사라지고 오직 깊은 이해만이 남아있었다. 어떤 존재들은 완전히 현실이 될 수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 잊히지 않는 것. 그날 밤 마당에는 부드러운 바람이 불었다. 어딘가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마침내 떠나도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확성기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때로 세상에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모든 것을 이해할 필요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특별한 감정을 남겼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앞정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잊을 수 없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반짝반짝 초승달.